정치범과 양심수들도 대거 사면됐다. 18년 만에 정치적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이다.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됐던 김대중은 사면 복권됐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총재 자리를 뺏겼던 김영삼도 다시 신민당에 복귀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그게 참 유산인데 박정희 독재 유산인데 난 아주 우리 집 그 사무실 응접실에다가 세계 지도를 하나 그저께부터 걸었어요. 그래놓고 아주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한테 아주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싣는 의미도 말이야. 좀 그래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유신 체제를 정면 돌파해온 두 사람은 차기 대권 물망에 오르는 확고한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다. 두 번이나 총재를 지내면서 신민당 내에 확고한 세력을 구축한 김영삼. 유신체제 붕괴를 이끈 공로로 그의 당내 위상은 비약적으로 높아져 있었다. 반면 박정희 정권과 밀월 행보를 보여온 김영삼의 맞수 이철승 세력은 유신 붕괴 후 설 자리를 잃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멸된 거지. 오히려 그때는 이제 새로운 양립이 되었어요. 기존 신민당의 그 김영삼 체제, 그리고 이제 새로 좋은 기회라고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래서 할 때 김대중 씨 동조동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스가 축출되어 있는 동안 신민당 내에서 간신히 명맥만 이어오던 김대중 계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반유신 투쟁을 함께 해온 세야 인사까지 가세해 동교동은 일약 살기를 띠게 된다. 수년간 전년 그림자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동교동에 거의 와서 살고 새벽에 가도 있고 밤중에도 안 떠나고 늘 동교동 그 응접실은 요거 반만 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그 좁은데 30-40명이 바글바글 했으니까요. 양김은 신민당 내 지역 파벌의 맹주로 떠오른다. 김대중은 이철승 계보를 비롯한 호남 출신 의원들을 흡수했고 김영삼은 영남 출신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 박정희가 죽은 뒤 공화당을 물려받은 김종필도 대권 행보에 합세했다. 그러나 유신기간 내내 박정희에게 견제당해왔던 김종필은 사실 고립무원 상태였다. 참 박 대통령이 야속하다. 돌아가시면서 나라를 망망대해에 이력편주에 띄워서 놓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 총재로 선택된 김종필. 그러나 그는 박정희의 손과 발이었던 군부와 행정부에 의해서 여전히 견제당하고 있었다. 힘의 중심이 어디 있냐 하면은 정보부라든가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하는 이 관료 조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JP는 관료 조직에서는 거의 소외되어 있는 거야. 급한 것은 유고 상태의 대통령직을 메우는 것이었다. 제2대 통일주체 당시 헌법에 의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을 통해 남은 임기를 채울 대통령을 뽑게 돼 있었다. 공화당은 김종필에게 출마를 권했지만 군부와 내각은 이를 거부했다. 정승화 사령관을 비롯한 총리 이런 사람들이 모였대요. 모여서 그 사태를 논의하다가 김종필 씨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불가하다. 김종필은 대통령 보궐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다. 늘 그래왔듯이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유신에 반대하는 그 국민 여론이 대단할 때 아닙니까? 국내외에.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신임을 물어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죠. 결국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과도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최규하는 1년 안에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희망이 보이자 김대중과 김영삼은 경쟁을 시작한다. 사실 두 사람은 계엄사령관 정승화의 발언으로 이미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와이스는 공식적으로 우리들 만나더라도 내가 대통령 되면 군부가 그렇게 반대 않는다. 그러나 DJ가 되면 부재탄한데.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자극했어요. 제 판단은. 우리가 군사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그 군인이 좋아하는 정부를 세운다면 그거 민주정부가 아니지 않냐? 본격적인 갈등은 김대중의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제야에 머물던 김대중이 사면복권되자 김영삼은 신민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한다.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입당에 부정적이었다. 김영삼 씨는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체제로 굳혔고, 김대중 씨는 지금 밖에서 그런 일을 못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힘도 없고. 김대중은 제야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준다면 입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이 원한 적절한 대우는 당내 지분 절반이었다. 김영삼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 당시에 야당이 큰 투쟁해왔던 주류와 밖의 제야를 1대1로 하자는 것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물론 아니었습니다. 들어와라 하면서 대문에 빗장 질러놓고 그럼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안방으로 내려가라 들어오란 얘기냐? 어떻게 하란 얘기냐? 않기로 했음을 김대중은 입당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의 대립은 표면화된다. 따라서 입당 교섭은 포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작 정말로 이 상황의 긴박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없이 어떻게 이게 박정희 죽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권력이 우리들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냐. 양김이 대권 행보에 몰두해 있는 동안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병력을 동원해 군부를 장악한 것이다.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 수뇌부를 자신의 세력들로 완전히 교체했다. 군권을 장악해버리니까 대통령이나 국정 책임자들이 물리적인 힘을 쥐어본 신군부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두환은 곧이어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직하며 권력의 핵심에 바짝 다가섰다. 본인이 양대 정보 기구를 장악함으로써 정치 발전의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업적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고, 특히 정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가 전반의 이 기관원들 파견내서 동태를 보고하고 감시하고 또 중요한 일을 마크에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해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신군부의 쿠데타설도 떠돌기 시작했지만 김영삼은 낙관했다. 그 신민당 안에서 뭔가 하면은 전두환이라는 분은 모범적인 군인이다. 그런 분이 그런 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군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김대중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의 경각심을 호소했다. 대통령 후보 경쟁에 열중한 나머지 민주주의 소생을 속으로 원치 않는 자들에게 거부지를 안겨줄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김대중은 대권을 향한 행보를 계속했다. 창회 집회 등을 다니며 본격적인 세력 굴리기에 나선 것이다. 김영삼도 발빠르게 세력 확장에 나섰다. 대결은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완전히 별도의 야권 세력이 되어서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했다. 버스를 타고 현충사 참배하는데도 와해수는 오전에, 동교동은 오후에, 이래 되면 버스가 이래 지나치지 않아? 네. 같은 의원들 간에 잘 다녀오느냐고 버스 안에 손짓하면서도 목적지는 같은데 서로 양질로 갔다고. 두 사람의 분열은 대서특필됐고 국민은 희망을 잃어갔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신군부의 보도 통제하에 있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 우산 속에 숨어 있었다. 그중 학원가에서는 전두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가두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마침내 5월 15일 서울역에는 10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한다. 전국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5월 16일 김대중과 김영삼은 난고 수습을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서로가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하고 또 그런 관계를 좀 서무스하고 자꾸 저래 DJ가 돌지 않고 자꾸 이제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위기가 느끼니까 역시 또 둘이 손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악수하고 뭐 공동 성명을 내고 했는데 신군부의 야심은 실체를 드러냈다. 다음 날인 5월 17일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회는 해산됐고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됐다. 김대중과 김종필은 구속됐다. 서울의 봄은 제대로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한파를 맞아야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힘을 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이제 박정희 독재는 끝났으니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하겠다. 이 희망을 줬어야 한다. 이 희망을 안 주고 두 양반이 계속 깔짝깔짝 싸워가지고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기어 나온 거죠. 그들이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양김이 단결을 하고 나갔더라면 우리의 그 민주화운동은 설사 패배했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주와 같은 특정 지역에 의한 광주 학살과 같은 양상으로 그것이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가십시오. 거룩한 죽음이 되다. 거룩한 죽음이 되다. 신군부는 김대중에게 광주 항쟁 배후 조종 혐의를 비롯해 내란 음모죄라는 누명을 덮어씌웠다. 김대중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종필 역시 5월 17일 밤 계엄사에 전격 연행당했다. 부정축제 혐의였다. 연행 46일 만에 김종필은 풀려났다.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김종필은 이후 오랜 집거에 들어가게 된다. 가택연금을 당한 김영삼도 정계 은퇴 성명을 발표했다. 3긴 모두 사실상 퇴출당한 것이다. 전두환의 1인 천하가 시작됐다. 군복을 벗은 전두환은 민정당을 만들어 총재에 취임한다. 의회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요했다. 전두환 정권은 정치 규제로 묶어두었던 정치인들을 일부 해금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조직해서 야당 만들기에 나선다. 중앙정보부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관제야당, 그것이 바로 민한당이었다. 내 사람 정치 해금을 시켜야 되겠다.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스탄도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그래. 당신을 당수로 세우기에는 나이로나 연조가 너무 얕다. 그러니까 김문하 씨가 좋으냐, 유치송 씨가 좋으냐, 누가 좋으냐 이런 사람을 내는데 자문을 구하더라고. 결국 유치송이 선택됐다. 총재까지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올린 민한당은 이름은 야당이었지만 전두환과 민정당의 이중대로 불렸다. 전국구 순번까지 전부 다 그네들이 정해줘서 내려온 겁니다. 네. 그걸 나중에 증거를 대라면 내가 다 댄 거야.
전부 다 민정당 공천 신청했다가 거기서 조정해가지고 다 민한당으로 내려왔죠. 민한당 자체에서 한 사람 몇이 안 돼요. 유치성 민한당 전두환 정권은 여러 개의 야당을 선호했다. 김종철 국민당 총재, 힘의 분산을 노린 것이다. 민권당 총재. 그 결과 여러 개의 야당이 난립했고 분열된 야당은 재구시를 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 신민당은 와해된다. 수십 년을 이어온 정통 야당의 맥이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탈출구가 막힌 암울한 시대가 계속된다. 오랜 어둠을 깨는 일성은 83년 상도동에서 터져나왔다. 체중이 무려 11kg 빠지셔서 58kg를 유지하고 계시고 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중이던 김영삼이 정치활동과 언론의 자유 등 민주화 5개 항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제 주변에서 상당히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사정권이 인간의 생명이나 인권 같은 것을 그렇게 참 신경 쓰는 그런 중하게 생각하는 정권이 아닌데 괜히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닌가. 아시다시피 와이스 그분은 몸만이를 몰아내니까. 단식 8일째. 여론을 의식한 당국은 김영삼을 강제로 입원시켰다. 그러나 김영삼은 일체의 의료 행위를 거부했다.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은 그동안 숨지기고 있던 민주화 세력과 정치인들을 깨어나게 했다. 형 집행정지로 미국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도 단식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영삼의 단식 투쟁 앞에 상도동과 동교동은 손을 잡았다. 민주화 운동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민주화를 위한 어떤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로부터 1년 후 상도동과 동교동이 연합한 민주화 운동단체가 발족된다. 이 나라가 지켜지고 또 여러분이 있어 나는 11.6 사태의 교훈을 이 땅의 민주주의 정착으로 기결시키지 못하고 강주 사태의 비극을 막지 못한 죄인이 나는 죄인으로서 살아있는 날까지 그 속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1984년 5월 18일 민추협, 즉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탄생이었다. 김영삼이 공동의장을 맡고 미국에 있는 김대중을 대신해서 김사현이 동교동의 대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실 김대중은 민추협 결성에 소극적이었다. 일부 참모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 동교동의 조직을 전부 다 지금 와이스한테다가 다 파신다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하여튼 김대중 선생한테 편지하고 전화하고 하여튼 이건 그냥 말할 수 없고. 이 종로경찰서의 연예인 동교동의 핵심 인사들이 빠진 채로 가동된 민주협은 성명 발표, 양심수 변호 활동 등을 통해서 민주화의 불씨를 피워나간다. 그해 겨울 규제에 묶여있던 정치인들이 3김을 제외하고 대거 해금됐다. 국회의원 총선을 수억 달 앞둔 시점이었다. 김영삼은 민추협을 기반으로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 총선에 참여할 것을 결심했다. 이철승을 비롯해 그동안 민추협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인들도 신당에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은 민추협이 신당에 참여하지 말고 제야단체로 남아주기를 희망했다. 신당 창당은 안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한당을 통해서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앞당길 수가 없고 오히려 군사정권을 강화해주니까 선명야당을 창당하는 길만이 군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통 야당의 맥을 잇는 새 야당 신한민주당이 창당됐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시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두환 정권은 신당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내도 잘 되면 10한 2, 3석 응? 그래서 교섭단체도 민한당에서 좀 떼가 만들어줘야 될 정도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디바이드 컨트롤 하기가 더 쉽다. 이게 집권석의 판단이었다. 신한민주당은 선거 폭풍을 일으킬 기폭제가 필요했다. 김영삼은 총재 이민우를 설득해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출마하게 만든다. 한 1,500명까지는 될 게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 조문에 들었으니까 그냥 이민우 하면서 예상 밖의 돌풍이었다. 10만 명이 몰려든 것이다. 그것은 어용야당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뜨거운 숨소리였다. 정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미국에 추방됐던 김대중 씨가 보옵니다. 총선 나흘 전 망명 중이던 김대중은 전두환 정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귀국을 강행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 번 거대한 돌풍을 불러일으킨다. 신한민주당은 김대중의 귀국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반면 민한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야당인데도 야당의 지도자인 김대중 선생 귀국 환영의 준비는 그만두고 성명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차별성을 우리가 부각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선맹 야당이고 묶여가지고 제대로 뭐 선거 연설 한번 못했지만은 그래도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왜 들어왔겠냐 말이야. 위험을 없고 총선 지원하기가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마침내 선거가 시작됐다. 2월 12일 그날의 총선은 전두환 정권에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안겨준다. 신한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창당한 지 25일밖에 안 된 신당이 30%에 가까운 표를 얻어서 단숨에 제1야당이 된 것이다. 그것은 전두환이 짜놓은 기존의 정치 구도를 일거에 깨뜨리는 대사건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손잡고 이루어낸 이날의 승리로 야권은 마침내 정치적인 동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 선거 한 달 후 민한당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난타선 민한당을 버리고 신한민주당에 들어온다. 의원이 3명밖에 안 남은 민한당은 결국 몰락했다. 사실상 야권이 통합된 것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속속 신한민주당에 들어오는 의원들을 지역연구 중심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양김의 계보는 지역성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된다. 거의 100% 그 지역색에 따라 구분되는 그런 계보를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 계보가 결국은 공천과 당직과 자금을 지원한, 그 반대급부는 충성을 강요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정치적 어떤 리더가 따로 있고, 그분들이 계보를 관리하고, 그 계보원들은 일종의 병사랄까요? 김대중은 김영삼과 나란히 민주협 공동의장으로 취임하며 협력을 약속한다. 부총재 2명, 뭐 그러더니 부총재 2명, 5명, 한 국무위원 5명. 그러나 그 협력의 전제는 힘의 균형이었다.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 동교동과 단도동은 서로의 지분을 철저히 보장했다. 당직도 칼로 자르듯이 나누어 가졌다. 책임자가 있으면 그 부책임자는 반드시 다른 계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자이크식으로 이게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인데 저는 이제 동교동계로 그때 들어갔는데 사무차장은 김영삼 시기에 김한수 의원이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일선 부차장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심지어 사관까지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이건 뭐 신경이 안 통한다. 이게 되겠냐.
그러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름 순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물밑 경쟁은 치열했다. 개인적인 호칭 순서를 두고 지나치기만큼 나는 이 문제에 구애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면 세 사람을 써든지 내 자신은 제일 나중 그 이름 먼저 나오는 거 가지고 신경이 상도동 동기동에서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연설도 많고 어째 그러니까 나 누가 물어보더라도 기자가 물어보더라도 이름은 김대중 씨 이름을 먼저 넣어라. 미묘한 경쟁의식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천만인 개헌 서명운동을 함께 시작한다. 정권교체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5공화국의 대통령 간접 선거제를 직접 선거제로 개헌하자는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서명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김대중은 곧바로 가택연금을 당한다. 신민당사도 봉쇄됐다. 민수협 사무실 역시 출입이 금지됐다. 좋다고 몇 시간이라도 좋고 내가 이제 서 있을 테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 내가 23일간도 굶던 사람이야. 뭐 점심 저녁 안 먹어도 좋아. 김영삼은 그날 5시간 동안 그 자리에 버틴 끝에 강제 귀가당했다.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헌 운동의 열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부산에서 있었던 개헌 추진운동본부 현판식에는 무려 12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광주에서 열린 대회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화의 갈망 아래 영호남도 하나가 되었다. 이 결과는 김대중 동지와 나라가 나란히 있어서 대중화에 나타나는 것을 제주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대한 민주화의 지도자인 김대중 동지에게 다시 열렬한 박수가. 민주화만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뭐 중앙청 말이지 수위를 해도 좋다. 우선 뭐 대통령이 우리 연연하지 않는다. 두 분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은 인천 사태로 한타를 맞게 된다. 인천에서 열린 개헌 대회에 참여한 일부 운동 세력이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들은 양 김씨도 직선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신민당의 개헌 추진 대회는 무산됐다. 운동 세력은 경찰과 격렬하게 부딪혔다. 이것은 개헌운동을 저지할 명분을 찾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게 더 없는 기회였다. 반독재 운동 세력을 급진적 세력이라고 매도함으로써 야당 세력과 운동 세력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호재로 등장한 것이 저는 86년 5.3 인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정권은 강공을 시작한다. 운동권 학생과 재야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우리나라 국기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발언 한마디에 야당 의원 유성환을 구속했다. 전국의 탄압은 건국대 사태로 최고조에 달한다. 건국대학에 모인 전국 26개 대학의 학생들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정권은 8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무자비한 진압에 나선다.
학생들 1000여 명이 모두 구속됐다. 한국 학생운동 사상 최대 기록이었다. 말이 그렇지 학생들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단순히 학교에서 농순했다는 이유로 전원 다 체포를 해가고 그것도 그 지나가는 과정이 아주 격렬했어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다시 쿠데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동교동의 위기감도 높아갔다. 정가에는 김대중 재수감설, 비상조치설 등이 떠돌고 있었다. 백석강 뒤에 위기의식이 불러온 것이 불출마 선언이었다.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을 전두환 정권이 수락한다면 비록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을 증명한다. 전두환 정권은 제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불출마 선언은 대서특필됐다. 김영삼 역시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은 하겠다고 발표한다. 군정 종식을 시킬 수 있는 그 참 또 길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서로가 이렇게 참 양보할 그러한 그 마음가짐 같으면 뭘 못하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랬어요? 이후 더욱 강하게 직선제 개헌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심한 양김은 김영삼의 총재 복귀를 검토한다. 이민우 총재를 통한 섭정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직선제 개헌 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야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김영삼 고문이 당의 복귀 일선에서 직접 지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대중 의장님이 김영삼 고문한테 권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빠른 시일 내에 쟁취하려고 그러면은 김 고문이 직접 당을 지도하는 게 좋겠다. 김영삼이 전당대회까지 앞당겨가며 당권을 장악할 의사를 비치자 이민우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섭정을 받아왔던 이민우는 사실 두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총재로서의 역할을 제한당해왔다. 그 정문회 끝나면요 당사가 탁 빕니다. 이민우 총재하고 나하고만 둘이 앉아있는 격이에요. 그 어디로 가냐? 전부 저 상도동, 동교동으로 가요. 그 자기 실질적인 보스에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이제 이런 실정이니까 당이 이게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파트 관리인도 아니고 우리가 뭐냐. 그러던 중 이민우는 뜻밖의 발언을 한다. 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직선제 대신 내각 책임자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내각 책임제는 전두환 정권이 내놓은 개헌안이었다.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이민우 구상의 배경을 놓고 신민당 내부에서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민정당 대표 노태우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 투쟁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민우의 발언을 김대중과 김영삼은 강하게 부정했다. 결국 김영삼의 설득으로 이민우는 한 발 물러섰다. 내각 책임제 발언은 오해였다고 밝힌 것이다.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러나 그 후에도 이민우는 진위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돼야 하는 것이요. 민주주의 안 되면은 대통령 직선제 한다고 해가지고 부정이나 하고 불법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야마시나 하고 이래가지고 일방적인 것이 그래서는 안 돼. 신민당 내에서는 또 다른 파동이 일고 있었다. 동교동과 상도동의 나눠먹기식 인사로 소외된 일부 의원들이 계보 타파를 주장하며 나선 것이다. 그 거당적인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사의 공정에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인사는 계보가 분화를 해서 이렇게 고정 배치가 되어 있는 인사 가지고는 이 정풍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 이번에는 이철승이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철승은 이택돈, 이택희 등 정풍파들과 함께 양김 반대 세력을 결집해 나갔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긴급 회동을 갖고 양김 비난 발언을 한 정풍파 이태키와 이철승을 징계하기로 결정한다. 구구구 길갑의 이철승.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양김은 물러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이철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항의 농성을 시작했고, 뒤이어 이태키를 지지하는 그의 청년들이 신민당사에 난입한 것이다. 그들은 3일 동안 당사를 점거하고 김영삼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폭력을 휘둘렀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발목을 잡는 이 모든 세력들을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근거지로 계보 의원들을 불러들여 탈당 서명을 받는다. 신민당 의원 90여 명 중 상도동계 40명, 동교동계 30명이 보스를 따라 탈당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전민과 숙고를 거듭한 끝에 신민당을 폭력지대의 무법천지로 만들고 권력의 농락 대상으로 전락시킨 불순 세력과 단호히 결별하고 직선제 개헌 투쟁을 표방한 선명 야당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투쟁 노선과 온건 노선이 합쳐져 있는 그 야당이 제대로 된 투쟁을 해서 군사 정권을 종식을 시키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기대하는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온건 노선과의 결별, 즉 분당은 필연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교동과 상도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계보들이 강한 단합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책은 상도동과 동교동 계보에 흡수되기를 거부하고 신당에 불참했다. 신당은 동교동과 상도동이 그 세를 50대 50으로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과연 동교동과 상도동이 아닌 사람들이 그 당에 참여했을 때 역할이 뭐겠느냐? 비주류가 사라진 새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양김이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그러나 비주류의 소멸로 양김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력도 사라진다. 양김만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상도동과 동교동의 50대 50 지분으로 이루어진 통일민주당은 계보의 지역색도 심화됐다. 그리고 보수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한 구심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통일민주당은 지구당 창당에 나서자마자 폭력 세례를 당하게 된다. 인천지구당의 폭력배 100여 명이 들이닥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구당에 수백 명의 깡패들이 나타나 조직적으로 창당을 방해했다. 백수대낮에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테러를 당해 쑥대밭이 된 지구당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늑장 출동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그로부터 16개월 후 일명 용팔이가 구속됨으로써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93년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구속됨으로써 마침내 사건의 전모가 세기라에 밝혀졌다. 장세동이 6억 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태키와 이택돈이 신민당 총무국장 이용구에게 창당 방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용구는 용팔이를 통해서 폭력배들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일민주당은 창당 대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직선제 관철을 위해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이 정권은 통일민주당의 사무실 당사자체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채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 모든 것을 우리 통일민주당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민주당이 창당 발기대회를 하던 4월 13일 전두환 역시 선전포고를 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직선제를 비롯한 그동안의 모든 개헌 논의를 묵살하는 호헌 선언, 전국은 급속하게 경색됐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전국 속에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이 터져나왔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제야와 손을 잡고 직선제 개헌 추진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더 이상 정권일 수가 없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박종철의 죽음으로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된 국민들 앞에 또 하나의 뇌관이 터진다. 연세대생 이한열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중태에 빠진 것이다. 무고한 청년들의 피, 시민들은 일어섰다. 다음 날 있었던 호헌철폐 국민대회에는 전국에서 4만 명이 가두 시위에 참여했다. 김영삼도 국제 파도와 호헌철폐를 외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4.13 호헌 직후 다시 연금을 당한 김대중은 인편을 통해 외부 상황을 보고받으며 전국의 전개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애썼다. 몇 분들은 출입을 했습니다. 가정부나. 그럼 저희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볼펜 심지를 끄집어내고 그 속에다 종이를 말아서 볼펜처럼 건네주면 가서 푼다든지, 저도 그냥 깨알처럼 써가지고 몇 번 들여보낸 적이 있습니다. 외부 그 상황을. 열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부산에서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철야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마침내 비상조치설이 터져나왔다. 이 부산 지역의 이 데모가 아주 가열화돼서 밤새도록 횃불 데모를 했고, 또 이 시청 주변까지 둘러싸서 빠른 시일 안에 군대를 투입을 하는 것이 수습에는 좋겠다. 그러나 부산의 시위는 깃발 속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어쨌든 군이 투입되면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들을 중론으로 모아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국에서 180만 명이 참가했던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서 김영삼은 경찰에 연행됐다. 학생과 제야, 넥타이를 메고 시위에 뛰어든 중산층들, 그리고 김대중과 김영삼의 힘은 마침내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이 6월 항쟁이 성공하는 데는 양김의 공이 큽니다.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소위 전두환 정권이 끝나면 하여튼 이 양김 중에 누구든지 이 정권을 잡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소위 이 대중들이 민주화운동에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이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하는데 굉장히 공이 컸고, 권위주의적인 군부 독재, 정보 정치 이런 탄압 속에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왔다는 거는, 이거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희망이 돼서 또 야당이 존재했고, 또 그들이 희망이 돼서 민주화 운동 세력도 그렇게 있으니까 일종의 정치적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엔 희망이 찾아왔다. 김대중 열사요!
직선제의 약속. 국민들은 민주화의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김대중과 김영삼 두 사람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